양도세, 비과세 완화 첫날 매물이 늘긴 했는데 매수 수요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비록 매물이 좀 늘어서 그 물건이 이제 내가 비록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거주자분 입장에서는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전에 대비해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양쪽이 다 맞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 상향에 따른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간단히 보고요. 두 번째 영상으로 2부 시간으로는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Q&A로 좀 이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질문이 정리가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뭐 나는 어차피 12억 넘어 샀으니까 혜택은 뭐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러신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쭉 계시면 되고 편집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눠서 좀 가니까 필요하신 내용만 골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처를 밝히고 보겠습니다. 둘 다 동아닷컴에서 가져왔어요. 첫 번째 거는 김호경, 최동수 기자님이 12월 9일 날 작성해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딱 정말 첫날 12월 8일 날 분위기 보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제 올라간 겁니다.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아직은 조용한데 양도세 부담이 덜해지면 집을 내놓겠다는 1주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물이 좀 늘긴 할 것 같아요. 라고 서울 송파구 A공인중개업소 말씀하셨는데 딱 보니까 어딘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일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된 첫날인 8일 시장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했다. 참고로 이때 12억 원은 실거래가 기준인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 1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이 일부 지역에서 증가했다. 이제 차익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당장 집을 사려는 수요가 거의 없어서 실제 거래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식이나 코인도 많이 하실 건데 이제 부동산은 주식과 코인에 비해서 좀 다른 게 뭡니까? 내가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참 사람을 좀 힘들게 해요. 매도자 입장에서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겠지라고 팔았는데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하기 한 2, 3개월 안에 갑자기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참 속쓰리죠. 물론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긴 한데 이거 불특정 다수니까 그냥 에이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 부동산이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렇긴 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물건은 매도자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살려는 사람 매수자는 따로 이제 있어서 두 분이 이제 두 명이 서로 이게 딱 합이 맞아야 되죠. 그게 이제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올라갔으니까 이제 내가 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좀 일부 내놓는 물건이 나오는데 매수자 입장에서 이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야 이거 너무 꼭지 아니야?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좀 불안하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게 실제 거래까지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적을 수가 있겠다라는 게 일단 첫날 분위기입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갈아타기 염두에 둔 매물이 늘었다. 여기 보시면은 8일부터 달라진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해가지고 자 취득가가 25억 매매가가 35억 야 이거 너무 큰데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비과세 기준이 12억인데 얘는 12억 넘어서 25억에 샀으니까 해당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준점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에는 2억 5,705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계산해보면 2억 2,228만 원 정도로 13,500만 원 정도가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8억에 샀다가 15억에 팔면은 취득가 이제 8억에서 1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점 9억까지 이제 비과세니까 전에는 9,539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는데 지금 이제 12억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12억 초과되는 분 3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3,618만 원으로 줄는 거죠. 이런 게 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6억 5천에 샀는데 12억이 되지 않아서 팔았다. 그러면 이거 그냥 세금이 없어요. 자,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의 줄임말입니다. 아실에 따르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서울 아파트가 45,621채인데 전날 44,733채보다 888채가 늘었다. 매물이 하루 만에 약 2% 늘어난 건데 6월 5일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더 넓은 평수나 다른 지역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 처분 시기를 저울질하자는 1주택자들이 양도세 완화 시행을 계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0억으로 올렸는데 이 9억 기준이 2008년에 정한 겁니다. 2008년에. 무려 13년입니다. 13년. 이에 따라 보유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자가 보유주택을 12억 원 이하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는데 이제 여기 계산 사례는 우병탁 세무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좀 계산한 거네요.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확실히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근 거래 절벽인 주택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글쎄요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 절벽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거래 절벽이 되는 이유가 비과세 기준이 9억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게 저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대출 규제거든요. 대출 규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단지 무주택자인데 단지 규제 지역인 서울, 그것도 강남 중심지에 있는 집을 살려고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출을 막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뭐 생각이 다르시고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대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들이 많이 있죠. 당장 내일 모레 입주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분양가, 그거보다 낮은 분양가로 나와가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실제 그래요. 같은 동네인데 그냥 단지 뭐 길 하나 건너 차인데 한 달 차이로 대출 금액이 줄어가지고 한 1억 정도 지금 돈이 막 부족해가지고 막 그거 급하게 구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꽤 있어요. 제 수강생에도 있고.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대출이 아닌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막 다주택자도 아니고 주택수도 하나인데 좀 그래요. 근데 언제부턴가 좀 이게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저도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그런 비정상 당연한 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납득을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익숙해진 거죠. 굉장히 아쉬워요. 방송 중간에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좀 옆에서 좀 소음이 있죠. 죄송해요. 옆에 그 영어 학원인데 아이들이 우렁차게 지금 그 영어 읽기를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서울 서대문구의 1047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사님 말씀은 같은 단지에 넓은 평수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꽤 있다. 20평,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시세가 12억 5천인데 양도세 완화로 갈아타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했다. 자, 이게 예전에는 진짜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중개사분이 말씀한 거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사례인데 서대문구 대단지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단지가 한 2000세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A주택을 20평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오른 거예요. 가격이. 근데 살아보니까 참 좋더라. 그런데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도 생기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B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30평대로. 이게 인간의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겁니다.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 단지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단지로 가겠는데 살아보니 좋은 거예요. 근데 애도 생기고 애가 설령 없다 그래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큰 집에서 기본적으로 큰 집 혹은 큰 차에서 하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비과세를 받고 이렇게 갈아타고 싶은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잘 안 되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되기만 하면 너무 좋은 게 비과세 차익 한번 실현하고 털고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딱 가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하고 그러면은 똑같은 금액이 뛴다 하더라도 평수가 크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많이 가요. 일반적으로. 그래.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저는 좀 독한 사람이거든요. 저라면 비과세 받아버려요.
그리고요, 옆에 집으로 가서 월세 들어갑니다. 월세 들어가고요. 요거 저는 새끼고 사둬버려요. 저라면 그렇게 해요. 여기 단지의 입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쨌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니라. 일부 매물이 늘어도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거라고 일선 공인중개사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양도세 완화 수혜 대상이 1주택자로 제한적이라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매물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 대다수는 갈아타기 목적인데 기존 보유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주택 공급량은 그대로인 셈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집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예 새 걸로 써야겠다. 누가 집을 현재 팔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주택자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퀘스천이에요. 지금 사례도 나오지만. 왜냐면 이 사람들은 팔고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뭐에서 막혀요? 대출에서 막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새끼고 사둔다는 거 말이 쉽지 실제 하기 힘들어요. 진짜 독한 마음 먹지 않으면. 물론 저는 4년 동안 이사 4번 했어요. 저는 되게 독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 사람은 매물 팔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 매물이 나올 거예요. 요때는. 근데 2주택에서 1주택자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 받아들고 좀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2주택에서 1주택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스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물이 나오려면은 여기가 좀 많아야 되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3주택 이상으로 보자고요. 3주택 이상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야 돼요. 임대주택이 있으면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한번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 있는 거죠. 집이 몇 채든지 한 방은 써먹을 수 있어요. 요건만 갖추면. 근데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무조건 세무사 상담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주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걸 내놓고 다른데 또 어디를 가냐는 거예요. 다른데 자기 또 거주주택을 하나 매수하는 순간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요. 취득세 중과. 이게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퀘스천이다. 임대주택 없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상황에서 뭘 하겠어요. 비과세가 안 되는데. 그럼 생각해봐요. 이 전체 그림을 보세요. 전체 그림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얘밖에 없다. 얘밖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시장에 얼마나만큼 영향을 줄 거냐. 그건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여기도 좀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얘들을 좀 풀어주면 어떨까? 근데 이제 뭐 여당에서 잠깐 일부 의견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뭐 앞일은 예측을 못하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굳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부정적이라고 봐요. 자, 오 팀장은 이번 양도세 완화가 13년 전 9억으로 정한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일부 어떤 정책적인 목적 아니면 뭐 정치적인 목적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그분들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같은 일개 감히 개인이. 그렇지만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무려 13년 전 기준이에요. 사실 저는 이 12억이 아니라 더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더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 13년 동안 정말 올랐던 거를 생각하면 한 뭐 예를 들어 한 15억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그대로 둔 채 이번 조치만으로 매물이 늘어서 가격을 안정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우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야지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인한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게 이거 방법밖에 없다는 거고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저 포함해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뭐 주택 공급 뭐 3040이었나요? 2030이었나요? 숫자도 기억도 안 나네. 그리고 무슨 뭐 지금까지 계속했었던 공급 대책, 뭐 수도권에 몇백만 호, 뭐 일주일간 발표를 하겠다. 그런 건 싹 다 사라져 버렸죠 지금. 맞잖아요. 언제는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뒤늦게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공급 얘기 좀 쏙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그거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 출범 초기 다주택자가 기본소유를 최고 40% 적용받았는데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75%까지 이르렀죠. 시장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고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져오진 않았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뭐 다주택자 완화에 대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다음 정권에서 해결할 일을 하고 어떤 여당에서 그런 의원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기가 차가지고 아니 그러면 내리는 게 그렇게 부담되면 올렸을 때는 부담이 없었다는 건가요 지금? 그리고 뭐 지금 우리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고 다음 정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게 너무 약간 무책임하게 들려가지고 보면 여러분들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철회했다. 고준석 겸임교수는 올해 종부세가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양도세가 완화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가 적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뭐 완화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본인들 그거를 이제 경제 논리로 좀 따져야 되는데 지금도 경제 논리가 아닌 어떤 정치 논리로 따지기 때문에 즉 지지층에 대한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개인 채널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다른 내용이 나오면 곧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시기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월 멤버십 특강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꾸 저한테 댓글을 주시고 막 메일을 보내시는데 제가 그런 개별 뭐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거나 상담을 드리고 그러진 않아요. 여기 2달 동안 진행하는 정규 과정에 있는 수강생들 제가 챙기기도 바쁘고 이분들은 제가 어떻게든지 뭔가 피드백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모르면 제 주변의 세무사님들 통해서라도. 그래서 혹시 그런 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잠깐 광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현재 분위기가 뭐 예상한 대로 뭐 차분한 편인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났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후속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2부 시간에 자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 12억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계산하는 법이라든지 실제 절세되는 효과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은 계속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